그러니까 부동산 학교를 강의하는 송우석입니다. 자, 5월 모의고사 우리가 보도록 하죠. 문제를 분석했을 때 계산 문제가 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극상 문제죠. 극상 문제가 딱 2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나왔던 경제적 순손실이 나왔고, 하나는 투자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그건 제가 답만 체크하고 또 감정평가 문제는 잠깐 풀어드리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총론이죠. 총론은 문제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단은 좀 난이도가 좀 있었다. 왜냐하면은, 1번이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대중에 대한 부동산업자의 직업 윤리를 우리가 이제 서비스 윤리라고 하고, 공중윤리라고 하거든요. 공중윤리. 그래서 이건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좀 출제가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일반 공중들과의 관계는 공중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윤리는 공중윤리고, 서비스는 부동산 업자한테 서비스 의뢰인과 비의뢰인과의 관계를 옹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그냥 가볍게 한 보시고요. 다른 것들은 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 있다고 배우셨고,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종합적 학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맞고요. 추상적이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죠. 그다음에 순수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운용과학이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여러 학문 응용이다. 이건 이제 1번이 약간 좀 다루지 않은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아마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갑니다. 2번은 되게 쉬웠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영속성이라는 건요, 장기적 배려, 임대차 시장 발달, 소모되지 않는다. 이런 걸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소모라는 게 떴고, 그래서 장기라는 게 또 관리 같은, 부동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오래 가니까. 이런 거 뜨면 이건 영속성이죠.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토지의 집약적인 토지 부족은, 이건 토지가 부중성 때문에 집약적, 건물을 올려야 되고 토지가 부족하고요. 자, 임장 활동은 뭐예요? 장소로 가야 된다는 건 토지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지역 분석. 이건 부동성이 되겠죠. 부동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면 토지시장의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대체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개별성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해설에 있듯이 기역 부중, 디귿 부동, 그 다음에 리을 개별성, 다른 특성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시고요. 무난하게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3번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3번도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 중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제가 이제 개발될 소지가 있는, 그러면 이건 개발이 아직 안 된 소지죠. 3번, 5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총론 파트는 3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경제 파트에 수용급이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수용급이 이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간다면, 자,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모두 옳은 걸 고르신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요거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실제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겠고요. 자, 거래세가 인상하면 안 사잖아요. 수요가 감소하겠죠. 수요가 감소하고,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를 늘리죠. 이렇게 되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는 오르기 전에 미리 사고 비싸기 전에 구매되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된다.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은 수요와 관련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공급의 증가니까 요거는 관계가 없다. 건축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공급의 증가니까 관계없어.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5번 문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는 게 대체재 보완제잖아요. 틀린 겁니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 틀린 거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잖아요. 자, 아파트와 단독주택 관계가 대체재예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를 줄이고 단독주택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인기가 많아지니까 가격은 상승하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좀 쉬웠죠. 그럼 대체재는 대체재 가격 상승하면 수도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정답 4번. 자, 1번. 주택시장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요소의 토지시장에서의 주거수요도 증가한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또
이 어때요?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주거 용지 수도 증가하겠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 생산비가 늘어나잖아요. 공급을 줄인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 자, 가격 변화 무조건 양이 붙어요. 동일한 공급상의,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그래서 제가 양선상님은 점을 잘 보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 장기 다 완전 비탈적입니다. 다 완전 비탈적이다. 그러니까 토지의 물리적량을 못 늘리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비탈적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하고 이제 7번. 6번이 이제 원래는 순서대로 나와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 입지 파트의 계산 문제를 쑥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순서대로 나오는데 입지 파트 쑥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네일리죠. 그래서 네일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작년에 허프가 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네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자,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설해 보시면 플러스니까 A 도시의 유인력, 그 다음에 B 도시의 유인력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반비례해요. 그럼 A는 인구가 5만 명이고요. 5만 명이고 거리가 몇 킬로예요? 5킬로죠. 5의 제곱이고 B는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이고 자, 10킬로니까 10의 제곱이죠.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제곱은 나누기를 2번 해요. 그래서 1승이면 나누기 1번. 허프의 마차의 결수가 1이면 1번 하고 2승이면 2번. 그러니까 3승이면 3번 하는데 보통 네일리는 제곱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나누기 5 나누기 5. 얘는 나누기 10 나누기 10이죠. 그러면 유인력이 뜰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5만 나누기 5 나누기 5 하면 2천이 뜨고요. 2천이 뜨고 그 다음에 자 10만에다가 자 갑니다. 10만 나누기 10 나누기 10을 때리면 1000이 뜨잖아요. 그러면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끌어당긴 힘이 2대 1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3분의 2 가고 3분의 1 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3만 명을 내게 주게 된 거예요. 그럼 3만 명을 약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2만 명이랑 이건 1만 명이죠. 그래서 여기가 2, 1 나오면 정답이다. 그래서 2, 1, 4번이 정답이 되죠. 약간 편법이 있지만 그건 제가 좀 안 쓰겠습니다. 제 수업 때 썼는데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을 바꾸면 바로 2와 1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약간 편법이 있긴 한데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인구에 비례해요. 그럼 인구에 비례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2배 더 크잖아요. 근데 거리는 바꾸는 게 좋아요. 반비례. 그래서 거리는 원래 5km, 10km인데 자 5보다 10이 더 유인력이 크니까 10의 제곱과 5의 제곱을 갖고 와서 네일리가 바꾸라 그래요. 이걸 곱하거든요. 그럼 약분하게 되면 얘가 2고 얘가 1이니까 얘가 4대 2고 얘가 2대 1인데 자, 이 방법을 또 사용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요거를 좀 가져가세요.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의 균형이 떴죠. 균형이 이제 7번이 나온다는 얘기는 분수가 떠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 균형이 분수로 떴다가 이제 분수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약분이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다. 그럼 뭐 0.5로 해도 되는데요. 자, 양변에 같은 2를 곱해도 돼요. 0.5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이제 분수로 해서 푸는 방법도 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걸 세팅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셨으니까. 자, 7번에 단기 함수가 있고 장기 함수가 있다. 자, 공급이 바뀌었고 수요가 하나잖아요. 그럼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이 바뀌니까 제가 항상 하나인 걸 올리고 바뀌는 걸 내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해설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죠. 해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단기 균형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QD하고 QS가 같고 장기 균형은 또 QD와 QS가 같잖아요. 자, 그러면 해설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얘랑 같게 하고 얘랑 같게 하죠. 그래서 단기 균형, 단기에 변하기 전에 자, 어떻습니까? QS가 300이잖아요. 그래서 400 마이너스 2분의 1P는 300. 그래서 요거를 소수점으로 해도 되거든요.
0.5도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약분이 안 되게 나왔었어요.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는 거죠. 2를. 그러면 요게 2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거 2배니까 800에다가 마이너스 P는 우리가 600이 되잖아요. 그럼 P는 얼마가 되겠어요? 넘어가니까 빠지니까 200이 되고, 자, Q는 300이 고정돼 있잖아요. 300이 된다. 그래서 200을 넣게 되면 우리가 100이니까 300이 되겠죠. 그래서 P는 가격은 200, Q는 원래 300이었잖아요. 자, 근데 균형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바뀌면 당연히 함수가 바뀌잖아요. 400 마이너스 2분의 1 P는, 자,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수요 함수는 그대로 있고 공급 함수가 바뀌잖아요. 그럼 P 이꼬로 25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변에 2를 한번 곱해보자는 거죠. 양변에 2. 그럼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자, 이건 800이고요. 아까 마이너스 P 똑같습니다. 자, 이건 2가 이제 1이 되니까 똑같고요. 그 다음 이건 2배가 되니까 2P에다가 플러스 5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P는 모으고 숫자는 빼잖아요. 넘기면 이제 숫자는 여기 이제 항상 넘어가니까 빠지거든요. 그럼 3P가 되고, 그 다음에 800에서 500 빼면은 300이 되잖아요. 자, 그럼 P는 얼마가 되겠어요? P는 100이 되고, 이 100을 1로 대입시키면 양이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럼 1로 대입시키면 양은 350이 되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죠? 가격은 200에서 100이 감소하고 300에서 350이니까 양은 50이 증가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무난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수가 나오면 그 밑에 분모에 대한 걸 양변으로 곱해라. 뭐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보통 소수점으로 고쳐도 되는데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또 출제가 됐었고 그렇게 염두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문제가 극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극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제가 감정평가도 강의를 하는데 학기론에 딱 2번 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그냥 뭐 나온다는 가정해서 그냥 해설을 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안 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떻습니까? 뭐 안 나온다는 말씀은 못 드려도 그래도 한 번 이제 풀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극상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해설이 아주 천실하게 이제 해놨죠. 어떤 거냐면 경제적 순손실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자, 수요도 줄고 공급도 주니까 요만큼의 이제 경제적 순손실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2번 떴는데 경제적 순손실은 어떻게 구하냐? 자, 이 면적이 있으면 이 면적의 반이 얘예요. 그럼 해설해 보시면 요거랑 뺀 금액과 요거랑 뺀 양을 곱하면 전체 면적에서 2분의 1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극상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고만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면적은 해설에 110 마이너스 50이 여기까지에 대한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양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곱하기 100 마이너스 60이 여기까지 면적을 전체 면적에서 반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 문제는 딱 2문제가 나왔었는데 공인중개사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하시지, 그렇게 하면 극상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제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예상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10에서 마이너스 50을 때려버리면 요 면적이 60이 되거든요. 6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60에서 100은 40이잖아요. 40. 그럼 요게 60이고, 그러면 전체 면적이 60 곱하기 40은 2400이 돼요. 그걸 나누기 2를 하면 지금 여기 부분이 경제적 순손실이 1200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상 문제가 나와요. 뭐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손을 못 대죠. 근데 저희 이제 강의가 여기까지 강의하다 보면 또 강의가 넓혀지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그냥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만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금융 파트. 그래서 이 수요공급은 한 4문제 정도가 나오고 입지는 한 2문제. 그 다음에 금융은 한 5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자, 금융도 출제 빈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극산 문제 두 문제를 빼고는 그렇게 뭐 계산 문제도 우리 기출에서 많이 냈죠. 자, 그러면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지분금융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죠? 제가 신공조리펀이에요. 신공조리펀, 조리펀. 그래서 신디케이트. 자, 신디케이트도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출자증권을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공모에 의한 증자. 공모에 의한 증자. 주식을 공모하잖아요. 증자고. 조인트 벤처는 은행이 이제 벤처의 지분에 투자하고요.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을 펀드가 발행하죠.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 금융은, 자, 여기다 해놔 보세요. 자, 우리 시험에 나왔었는데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독립된 회사가.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채자 돌림이 나왔다. 빌리채자거든요. 그럼 프로젝트 금융은 부채금융이죠. 신디케이트는 지분인데, 그래서 얘는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냈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그럼 다른 것들을 만나볼까요? 우리 조기상환이라는 것은요, 시장이자가 싸질 때요. 그래서 조화 이렇게 썼죠. 시장이자가 대출금보다 낮아지면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 증권과 MBS와 MBB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MBS의 종류가 다계층 채권을 발행하겠죠.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나와 있는 지문이고요. 부동산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에요.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보시고, 프로젝트는 우리가 프로젝트 회사가 도산됐더라도 사업주한테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청구죠. 비소구 또는 어느 정도 제한소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제한적으로 소구금융을 또 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업주의 보증과 보험을 또 원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가져가시고, 그럼 10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리츠죠. 틀린 건데 어때요? 이것도 이제 조금 여기 이제 와서는 좀 맞힐 수 있으셔야죠. 그래서 설립자본금을 냈잖아요. 그래서 설립자본금은 자,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 정리 있잖아요. 그래서 설립자본금은 제가 533으로 암기하셨죠. 533. 그래서 5억 이상 3억, 3억. 자, 그래서 우리는 5 아니면 3이거든요. 우리 학계론에서 5 아니면 3이에요. 그럼 얘가 5억이면 얘가 3억이죠. 근데 자기관리가 왜 5억이에요? 실질적으로 임직원이 있으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2억만큼. 그 다음에 자, 최저자본금. 최저자본금은 어떻습니까? 자, 얘가 70억이고 얘가 50억이고 얘가 50억이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533-755.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57이 35, 35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기업구종의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당연히 얼마예요? 3억이죠. 3억. 3억이다. 자, 5 아니면 3인데 자기관리가 실제 회사가 있고 임직원이 있으니까 더 금액이 크죠. 그래서 5억은 자기관리고 기업구종과 위탁관리는 3억이다. 자, 위탁관리는 설립자본금 3억이죠. 영업인가가 6개월 이내가 이거 최저자본금이에요. 얘는 50억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자기관리회사는 실제 회사가 있으니까 실체형 회사 형태로 운영하죠. 근데 위탁관리는 명목상이에요. 그래서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줄 수 없다. 원래 리츠는 원래는 지분으로서 지분금융이지만 자금이 모자랄 때는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죠. 이렇게 해서 금융 파트도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철저히 하셨으면 맞힐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11번이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가성비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했던 그 경제적 순손실만 어려웠지 지금까지 풀었던 계산 문제는 내일이라든지 혹시 올해는 내일리가 뜨죠. 내일리가 뜨고 이제 아까 균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출제가 됐던 문제거든요. 그다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주의하실 게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 주택 시장 가치가 5억이고요. 연소득이 5천이다. 다른 부채가 없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이 다른 부채가 없다는 거는 기타 부채가 있으면 이걸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예전에 나왔고 좀 끊겼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자체로 이제 낸 건 이제 우리가 평범한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최대 대출 금액은 LTV와 DTI 중에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이거든요. LTV는 L을 V로 나눈다. DTI는 D를 I로 나눈다. 그럼 LTV라는 자체는 LTV 찾고 부동산 가치 찾아서 곱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현관편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LTV가 60%잖아요. 그럼 얘가 5억이잖아요. 그럼 LTV로 본다면 3억을 대출해 줄 수 있죠. 근데 둘 중 적은 금액을 우리가 선택하거든요. 그럼 대입시키게 되면은 DTI가 40%고요. 인컴, 연소득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원리금 상환이 2천입니다. 그럼 2천만 원에다가 저당 상수로 나눠야 돼요. 저당 상수는 거의 0.1로 주어지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2억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3억하고 2억 중에선 작은 금액이 2억이 되니까 정답은 여러분들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많이 풀었던 거고, 얘가 올해 정도는 좀 출제될 수 있어요. 좀 확률로 제가 계산 문제를 본다면 올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두 문제 냈네요. 12번. 자, 우리가 이제 원금 균등분 상환 방식은 원금이 균등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원금부터 구하고 이자를 구하고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근데 보통 쉽게 된 게 보통 우리가 13회차와 19회차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2회차는 되게 쉽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냐면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원금부터 먼저 구하셔야 돼요. 원금 첫 회차와 2회차. 그 다음에 첫 회차가 안 물어본다면 첫 회차의 이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물어본 회차의 이자가 중요하죠. 그러면 원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게 되면은 이자가 남원이에요. 제가 남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남원 추억 땅에 만나서 이자가 남원이에요. 이자가 남원이에요. 그럼 남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남은 기간에다가 곱하기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바로 이자가 나옵니다. 그럼 원금하고 이자하면 원리금이 산출되잖아요. 자, 그럼 가볼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건 금액을 다 치시는 게 좋습니다.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400, 000, 000을 쳐보세요. 그 다음에 나누기 20년을 때리니까 2천만 원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2천만 원이다. 이렇게 갈게요. 똑같이 2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2회차의 원리금을 구한다? 그럼 이자는 뭐예요? 남원이거든요. 그럼 전체가 20년인데 첫 회차가 상환됐어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라는 거는 전체 기간에서 전회차 수를 빼면 19회차가 남았잖아요. 여기다가 2천만 원을 곱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자율이 5%죠. 그럼 어차피 단위가 만 원이니까 그냥 곱하시면 돼요. 19 곱하기 2000 곱하기 5%. 그럼 1900이 뜨죠. 그럼 1900이라는 것은 19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더하게 되면 얼마? 원리금은 2,9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 아니죠. 2,000에서 1,900이니까 3,9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어떻게 돼요? 13회차가 나올 수 있고 18회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남원이, 그죠? 이자가 남원이에요. 그럼 20에서 11을 빼면 자, 어떻습니까? 8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남원율을 구한다. 요거 좀 쉽게 떴어요. 그래서 2회차 정도는 우리가 좀 가벼웠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도 이제 경기 변동에서는 거미집과 이제 두 문제가 뜰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건 이렇게 좀 제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상향 국면이라는 건요. 자, 물론 뭐 다 다른 교수님들 다 강의를 잘 하시기 때문에 잘 들으셨지만 상향 국면이라는 건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매도자 중시잖아요. 그럼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건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되겠죠. 하한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잡습니다. 자, 상향시장은 매도자 중시예요. 매도자가 중시하죠. 그러면 이전의 거래 가격은 지금 현재 거래의 하한선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건 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도자 시장 하한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이 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뭐 공실률이나 건축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큽니다.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환적으로 회상화로 올 수도 있고요. 정점, 저점. 계절적으로 1년 단위로 반복해서 12월 달에 건축 허가를 준다든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원룸의 공실이 생긴다든가, 무작위적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부동산 정책, LTV와 DTI 규제 같은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부동산 시장의 일반 경기와 같은, 자, 우리가 보통 회상후화로 많이 우리 순서를 내요. 요거. 그래서 회상후화. 그래서 진기식한이 후화, 그걸 회상한다. 회상후화 네 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부동산 고유의 시장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정리하신다면, 쉽게 떴어요.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14번. 그래서 올해는 이제 보완제가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 추천합니다. 자, 이게 감정평가 문제가 나왔던 문제랑 좀 유사한 문제인데요. 우리 계산 문제에서는 보완제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보완제 뜬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십자가를 그려서 어떻습니까?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인데 여기는 교차 탄력성만 물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만 보는 거예요. 교차만.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자, 쉽게 제가 좀 전달한다면, AX 지역의 오피스텔 인도가 상승했는데, 자, 우리가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 수요액 15% 감소했다는 거는 오피스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교차니까 이 지역의 해당 부동산의 임차 수요가 5%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비싸지니까 얘를 안 사게 된 거죠. 커피와 설탕은 보완 관계잖아요. 커피가 상승하면 커피면 주고 설탕도 줄죠. 설탕 왜 줄었어요? 커피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내게 준 거니까 이건 무조건 해당 부동산의 임차수의 교차 탄력성의 관계는 보완제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완제는요, 무조건 마이너스가 뜹니다. 자, 그럼 보완제에 플러스가 있으면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죠? 정상제도 소득이니까 안 들어가죠. 어머?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얘인데 얘가 확실하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됐으면 아 이거 보완제야. 마이너스야. 3번을 찍을 수 있는 어떤 실력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이 정확합니다. 분들. 그럼 해설해 보시면은 해당 부동산의 임차수의 교차 탄력성은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해당 부동산의 임차의 수요 교차 탄력성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OP의 임대료는 가격이에요. OP의 가격과 그 다음에 해당에 대한 부동산의 수요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OP 가격이 10% 상승했더니 얘가 5% 감소했다. 그럼 무조건 보완제잖아요.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0.5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 가장 저는 유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중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을 물어보기도 하고 교차 탄력성인데 가격 탄력성은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감정평가 나왔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고요. 자, 15번은 이제 시장 파트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쉽게 맞히셨을 거예요. 자, 15번의 정답 틀린 거 한번 대보세요. 자,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되죠. 자, 우리가 이 B에 대한 세 가지 시리즈가 있잖아요.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 그럼 개별성에 의해서 부동산 상품에 대한 표준화를 용이하게 한다? 어렵게 하죠. 표준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한다. 쉽게 떴죠. 어렵게.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쉬운 문제도 있었어요. 정답은 2번이죠. 2번이고 그 다음에 틀린 거니까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 시장성이 존재하죠. 지역으로 국한됐다. 부동성 때문에. 아, 이걸 좀 많이 물어볼 거예요. 교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할당 비효율적이 아니라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할당 효율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게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할당이 되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이윤을 먹기 때문에 이러한 가소평가나 과대평가 왜곡성이 낮죠. 근데 이거는 할당 효율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걸린 거죠. 그래서 할당이 아니면 자,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부동산 거래 은밀성이 있는 부동산 가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할당이 아니니까. 그래서 할당이면 가능성이 없는데 할당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여기서 함정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자, 부동산 수요자 공급자가 시장 진출을 제약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장이 이제 불안전한 경쟁에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요.
자, 정보가 대칭하지 않아요. 정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또 왜곡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초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가 할당이 가소평가, 가대평가 왜곡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었거든요. 할당은 높지가 않아요. 할당은 왜곡되지 않는데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은 3번이 조금 어려웠던 지문이다. 할당 비효율적 시장은 할당이지 못하는, 할당이지 않은 시장을 얘기한다. 이게 조금 염리 좀 걸렸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까지 시장 파트는 좀 무난하게 나왔죠. 그럼 이제 16번에 보시면은 도시공간 구조는 무조건 한 문제가 떠요. 근데 지대로는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는데 가성비가 좀 낮죠. 근데 같이 묶어놨죠. 틀린 거. 그래서 최근에 경향에 시장 파트를 10문제랑 출제됐습니다. 재작년에는. 그 정도로 시장 파트가 작년에는 좀 더 시장 파트가 나왔고요. 왜냐하면 학자 이름이 많으니 나오니까 이거를 좀 난이도를 높게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16번에서 틀린 거는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우리가 리카도는 차익지대설 맞아요. 지대 발생 원인은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산물의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한다. 근데 얘는 생산비가 아니라 잉여로 받습니다. 지대를 잉여. 자, 왜 그러냐면은 곡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높아서 지대는 곡물 가격이 결정되는 하나의 잉여다. 그래서 제가 차익 잉여 이렇게 암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리카도하고 마르크스랑 부페를 갔는데 얘가 카드를 놓고 왔어요. 그래서 마르크스한테 비옥하게 확 먹고 차익에 대해서는 리카도로 계산해라. 다 들어갔죠. 수확량의 차이인데 여기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액 지대는 잉여다. 차액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이 신고전압하니까 얘가 비용이죠. 그래서 생산비로 보는 건 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해리술만은 2명이면 무조건 다액이에요. 그래서 다액이론이고 얘가 상반되어 나타나는 입지적 비양립. 상반된다는 건 흩어지잖아요. 그럼 같이 존재하지 않는 비양립. 자, 알론소는 입차지대 곡선을 얘기합니다.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심이 있고 중심지가 있고 도심이죠. 자, 만약에 요게 가격과 양이다. 그럼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입차를 해요. 그럼 얘가 A, B, C다.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입지하고요. 상업지가 입지하고 얘가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얘는 B, 주거지. 얘가 상업지니까 이렇게 연결한 곡선, 입찰된 곡선, 이게 포락선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항상 알론소는 입찰 나오고 최대라는 게 나와줘야 됩니다. 가장 최대 높은 부분을 연결한 거다. 그래서 제가 알른소는 광안소의 동생인데 이 알론소가 알른소를 어떻습니까? 최고가를 낙찰받았잖아요. 그럼 잘 못 받았기 때문에 맨날 알른 거리잖아요. 그래서 알론소는 항상 최고가를 입찰받았으니까 알론소는 입찰 나오고 최대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해서 보고요. 자, 마샬. 제가 마샬 준 그녀가 단발머리였잖아요. 마샬 준이죠. 그래서 토지에 쓰는 게 아니라 기계, 일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기계기구다. 그래서 제가 일시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기계기구는 오래 못 가니까 기계기구는 생산요소의 대가를 준지대로 받다. 일시적이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도시공간과 지대론도 출제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정책 파트는 나온다면 한 5문제인데, 요번엔 좀 순서로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좀 힘들었을 거예요. 순서로 쭉쭉쭉 나오면 좀 쉬웠을 순서인데, 근데 갑자기 또 정책 나오고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죠. 근데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론서부터 쭉 순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인데요. 가성비가 좋아요. 우리가 개입에 대한 것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과 간접은요, 우리가 직접 개입은 정부가 수급의 역할을 해요. 수요자 공급의 역할. 근데 얘는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직접을 암기하지 마시고 간접을 암기하십시오. 간접은 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다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걷는다든가 부담금을 걷는다든가 아니면 금융정책, 금융입니다. 금융에 대한 정책. 그래서
우리가 LTV 담보인정 비율 DTI 같은 금융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최근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 공시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 공인 중에서 뺏겼거든요. 자, 공시, 금과 공시는 무조건 간접입니다. 이 두 가지 나머지는 직접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시 떴잖아요. 자, 공시 떴어요. 공시는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죠.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아요. 그래서 직접을 잡는 것보다 간접을 잡자. 금과 공시. 금 공시 뜨면 간접이다. 어머, 그럼 공시 떴으니까 직접이 아니라 간접 개입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의 왜곡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 좋게 할 수도 있죠.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를 얘기하고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TDR은 뭐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발권 양도 제도와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TDR, 제가 폐지된 T초소죠.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안 되는 정책인데 이게 많이 들어온다면 개발 손실 보상 제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발이익 환수 제도로 많이 바꿔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보시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에 대해서 자, 기미 개선을 암기하세요. 기미 개선, 기미를 얼굴에 개선하자. 그래서 요게 나오면 무조건 지구 단위입니다. 기능, 미간 개선 이렇게 나오면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 그다음에 18번은 이것도 이제 18번은 난이도가 중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공법이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차를 하신 분들한테는 좀 수월했다. 근데 이제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틀린 거는 동차를 하신 분들은 우리 공법을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3번의 문제는 보존관리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관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관리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렸다. 자, 국토는 이제 도간농자로 나누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 다음에 토지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용에 수반된 부의복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자, 이게 지역지구제예요. 지역지구제를 배우셨죠? 지역지구제는 자, 우리가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 규제고요. 토지 이용 규제고, 자,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낸다는 것은 부의 효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감소시켜서 제거하는 정책이 들어간다. 제거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요. 자, 우리가 지역끼리는 중복 지정이 안 돼. 다 되는데. 지역끼리는 중복 지정이 안 된다. 자, 우리나라의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공공토지비축제도, 자, 토지은행 제도를 만들죠. 그래서 미개발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해서 공공한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제가 테마 강의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작년에도 공급이라는 게 떴거든요. 물론 장기적 공급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급이라는 건 보통 장기 공급을 얘기하는데요. 자,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팁이에요. 자, 우리 학개론에서 공급이 증가되는 거와 공급이 감소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보조선만 증가해요. 보조선만 증가한다. 보조선만 증가다. 그러면 두 개 오면 되잖아요. 보가 뭐예요? 임대료 보조입니다. 임대료 보조는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고요. 자, 선분양이에요. 선분양은 우리가 팔고 짓기 때문에 파니까 건설에 돈이 들어오니까 더 집을 많이 짓죠. 자, 근데 후분양은 공급이 감소합니다. 팔고 지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형 건설사에 독점으로 가니까 우리가 공급이 주고요. 자, 임대료 규제라든지 분양가 규제 같은 거는 가격을 통제하니까 당연히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고 보조는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4개가 떠요. 나중에 자, 우리가 공급 감소는 4개가 뜨는데요.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게 떠요.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키게 되면 동결효과가 발생해요. 물량을 안 내놔요. 꽁꽁 얼어붙어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 둘, 셋, 4개를 넣는 것보다 보조선만 증가하다 그러면 훨씬 공급이 증가합니다. 약간 좀 편법으로 보겠는데요. 짝대기로 본다면 보조는 올라가고 규제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후분양은 내려가고 얘는 서 있잖아요. 이렇게 보조선만 증가하다. 그럼 딱 보세요.
교수님이 보조선만 증가라 그랬어. 그러면 증가가 나왔어. 증가는 얘만 증가잖아요. 어머, 임대료 규제야. 이건 감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임대료 보조는 공급이 증가하고요. 규제는 공급이 감소한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팁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른 것들은 쉬웠죠.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이 하나 틀린 것은 주거급여도 하나에 우리가 바우처는 쿠폰을 주고 급여는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하거든요. 이것도 임대료 보조의 하나다. 자,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공급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죠. 보조해 주니까 더 우리가 집을 공급을 더 잘 짓잖아요. 자, 임대료 규제는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고정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규제가 나중에는 공급을 줄여버려요. 자, 지금 규제는 공급을 줄이잖아요.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버려요. 그럼 주택이 부족하니까 세입자가 갈 데가 없어요. 주거도용이 고정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공공주택의 공급은 자, 가격을 싸게 하는 거잖아요. 그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 그래서 좀 약속해 주세요. 보조선만 증가다. 오케이. 그럼 보조하고 선분양만 증가다. 규제는 감소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공급의 증가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빨리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가겠습니다. 20번은 이제 해설에 있는데 외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예법관 제가 뭐 했다 하면 딱 잡아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의도하지 않고 이익에 대한 대가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가져가실 거는 정과 부가 있잖아요. 정과 부. 그럼 우리가 정원을 조성한다든가 긍정적인 거는 우리 집 앞에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PP예요. 핀피. 자, 그래서 핀피는 Please in my front yard. 근데 공해를 배출하는 건 아시죠? 님비. 님비, not in my backyard. 그래서 손을 들으시면은 이건 좋죠. 핀피, 핀피. 그 다음 나쁘면 님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님비는 부의복가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거제 또는 세금 등의 수단을 이용합니다. 아까 지역주거제는 부의복가를 제거시켰잖아요. 아니면 세금을 또 공해 배출한 놈한테 부과시킬 수 있죠. 근데 코즈의 정리에서 외부 문제를 시장에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코즈는 이제 서로 협상을 하라고 합니다. 제 이제 필수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갑니다. 아까 제가 외부 효과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줬고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다는 건 맞는데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다. 요거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거 제3자라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우리 그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의복가는 발생시킨 시설의 경우는 발생된 외복가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건 사회가 불리해요. 그럼 사회가 불리하다. 그러면 생산 측면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죠.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한다.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봤는데 1번이 정답인데 이게 또 안 보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꼭 정답이라는 거 꼭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의도하지 않은 건 맞아요.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반반씩 풀어드리려다가 뒤에 이제 22번 같은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을 넘어서 21번도 가는데 솔직히 21번은 여러분들 21번의 정답은 우리가 4번인데요. 이게 극상이에요. 이게 맞는 예문, 극상 문제인데 맞는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해설을 하게 되면은 조금 아까 그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아까 그 삼각형에 대해서는 제가 해설했는데 이건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감정평가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답이 이거다로만 가져가시고 제가 그냥 해설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출제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려운 문제가 답이면 다른 것들은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알고 있느냐거든요. 자, 그러면 자, 1번은 어때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평균은 수익을 얘기하고 분산은 위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자, 어때요? A 투자와 B 투자가 기대 수익률이 같아요. 기대 수익률이 같다. 근데 표준 편차가 위험해요. 이게 P포인트죠. 위험. 그러면 A보다 B의 위험이 더 크다. 그럼 당연히
A를 선택하죠. B가 위험하니까. 여기 기출이거든요. 기출 문제니까 제가 여러분들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원래 위험과 수익은 상세 관계라고 해서 비례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거든요. 자,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요. 그래서 위수비라는 애가 있어요. 위수비. 얘가 이름을 좀 개명해요. 위수정으로. 그럼 같이 움직이는 거는 정의 관계라고 하고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는 부의 상관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같이 움직이니까 부가 아니라 정이죠. 위수정.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나머지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왔었어요. 보수적 성향이 강한 투자일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의 관계를 나타내는 투자의 무차별 우선의 기준은 완만하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가격, 자,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이고요. 기대 수익률이고, 자, 요게 이제 위험이다. 그러니까 제가 번지 점프를 할 때, 자, 저는 1억 주면 뛸게요. 저는 1,000만 원만 주세요. 저는 10,000원만 주면 뛸게요. 라는 애 중에서, 자, 똑같은 위험에서 가장 많은 것을 더 원하는 사람이 보수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수적은 이제 방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Y축이 기대 수익률이고 X축이 표준 편차가 되거든요. 그럼 무차별 곡선이 더 기울기가 가파르다 하셔야 되죠. 가파르다. 다 기출입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린 거예요. 가파르다. 가파르다. 그래서 제가 그냥 4번은 맞는데 해석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 문제가 나오면, 물론 이걸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때요? 일단 다른 게 틀리면 얘는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을 더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험할증률이라는 건 위험에 대한 대가잖아요. 위험할수록 더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럼 얘가 높아지면 얘가 높아지고,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지거든요. 그럼 만약에 얘가 떨어졌어. 위험이 적으면 이게 할인율도 떨어지잖아요. 요구 수익률도 하락시킨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극상이다. 그래서 어려운데, 만약에 내가 확실하게 1번, 2번, 3번, 5번을 알았다면, 왜? 기출이니까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다. 마찬가지예요. 수요공급에서도 한번 어렵게 떴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이 하나 어려웠었는데 다른 것들이 쉬웠어. 쉬웠다는 거는 다른 걸 알고 있는 것을 틀리게 하고 옳은 거를 가니까,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어때요? 그 4번이랑 정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8번 문제도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왔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8번 문제는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시고, 또 감정평가 학개론에는 요게 2번 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게 딱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그 경제 순손실은 그 전체 면적에서 2분의 1만큼이 된 게 경제 순손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난이도가 가장 최상인 계산 문제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풀기 전에 22번이라고 봐요. 자, 이제 22번이 하나가 남았고요. 전체적인 틀을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제가 한 타임 더 해설을 더 해드릴 거니까. 22번 남았고, 그 다음엔 이제 그 간평이거든요. 공시지가기준법.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는 2문제가 뜨는데, 이 투자론 파트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요. 특히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순효과 내부수익 수익성 지수는 좀 간단한데, 여기서 틀린 것은,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어림셈법하고 그 다음에 비율분석법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풀어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강사분들도 어떻습니까? 암만 잘 푼다고 하셔더라도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이 식들을 다 알아야 되고 현금 흐름에 대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극상이다. 근데 일단은 여기 공부를 하셨고 기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풀기는 풀자. 그렇지만 다른 문제를 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알려면 일단 현금 흐름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제 강의 때 영업의 현금이 가공기, 유용순, 부세 형세잖아요. 그 흐름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승수법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총이냐 지분이냐 이 둘 중에서 뭘 올리고 앞에 소득이 내려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이라는 자체는 순소득을 부채 서비스 나누고요. 자, 채무불이익률은 무조건 유효가 내려가요.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 나누는 건데, 저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당히 상입니다. 극상.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추천해 드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의 영업 현금 흐름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잖아요. 부세 영세. 그래서 우리가 가공기는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기계인데 유용순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탈세를 해서 얘한테 세금을 부과하니까 부세하니까 영세진다. 자, 앞자만 딸게요. 가능 총소득이죠. 공실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해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영업 경비를 뺍니다. 그러면 순소득이 나옵니다.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빼죠.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가 되고 영업소득세를 빼잖아요. 그러면 세후가 되거든요. 자, 그럼 난이도가 높았던 게 일단은 여러분이 푸셨으니까 하나씩 풀어드리면서 가죠. 가능 총소득이 3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능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 올라가죠. 무조건. 우리가 세가 떠야 집 뜨는데 총 뜨면 총투잖아요. 그럼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총소득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아마 해설을 보시게 되면 3억이라는 걸 다 적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이 있듯이 그냥 300으로 갑니다. 3억이라는 뜻이죠. 그럼 3억이면 300이 3억이면 자, 이건 12,000이 되겠죠. 12,000. 12억이니까. 그래서 그 해설이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12,000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12,000을 4로 나누죠. 밑은 나누니까. 12,000 나누기 4는 3억이 되잖아요. 그럼 3억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이 3억이라는 뜻이죠. 3억이고. 자, 공실은 없죠. 공실 10%입니다. 그럼 10%를 빼요. 그럼 여기서 공실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0%를 누르세요. 그러면 자, 2억 7천이 뜨죠. 자, 그럼 영업 경비를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세전과 부채 서비스액이 5천이에요. 그럼 요게 3억이라면 자, 5천이라는 건 50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게 1억이라는 뜻이죠. 그럼 270에서 영업 경비는 얼마겠어요? 100을 빼면 요거는 이제 170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면은 순소득 승수입니다, 여러분들. 순소득 승수는 일단 세가 항상 지가 뜨고 순소득은 총이 뜨잖아요. 그럼 총 투자액이 아까 12,000이었고요. 자, 순소득이 1억이잖아요. 자, 1억은 이제 100이죠. 100. 그럼 12,000. 12,000 나누기 100을 누르면 12가 뜨죠. 그러면 우리가 요게 자본의 수가 12년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뜨면 지 뜨잖아요. 그럼 지분 투자가 뜹니다. 자, 지분 투자액은 6억이니까 600이 되고요. 자, 세전이 내려오죠. 그러면 세전이 아까 5천이었잖아요. 세전이. 자, 그러면 600에서 50 나누기 600 나누기 50을 때리면 12가 되죠. 얘도 12가 되고요. 자, 채무불이행.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채무불이행률은 무조건 유효 총소득이 뜹니다. 그래서 유효가 뜨고요. 유효 총소득이 뜨고. 그럼 유효가 아까 270, 2억 7천이라는 뜻이죠. 여기다가 영업 경비에다가 부채 서비스를 더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에. 그래서 경보선을 따라서 부채꽃이 유채꽃이 피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영업 경비가 170이잖아요. 1억 7천의 뜻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5천이니까 이게 220. 그래서 2억 2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70 더하기 50은 자, 170 더하기 50은 220. 270을 나누는 거거든요. 나누기 270 나누면 우리가 0.814가 떠요. 그래서 반올림하면 해설해 보시면 0.81 오죠. 여기 틀었죠. 시간 진짜 많이 걸립니다. 이건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끼시고 다른 것부터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순투부 이렇게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눠요.
그러면 우리가 순영업 소득이 1억이잖아요. 100. 부채 서비스액이 5천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1억을 100으로 하는 건 아시겠죠? 자, 그럼 100 나누기 50을 때리면 2가 뜨죠. 정답은 4번이 떴다. 근데 조금은 추천해드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다른 걸 풀고 좀 맞춰달라라는 부탁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로는 한 7문제가 떠요. 근데 계산 문제는 무조건 2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매년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얘기했죠.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건요, 할인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팁입니다. 팁을 보면, 자, 현가 내부 지수예요. 요 단어만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거든요. 순현가법, 현가 해수 기간법,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요것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현가 내부 지수에 평균이율법이 안 들어가잖아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해설이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 현금분을 반영했죠. 현금 수지 프로를 가능하니까 반영했으니까. 투자금이 동일하더라도 수년제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안을 선택할 때 부의극대 원칙에 따라서 수년제가 큰 거 선택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현금유의 현재 가치와 현금출의 현재 가치가 같다. 그럼 같다라는 건 뭐예요? 자, 얘가 같다라는 거는 항상 수년 가치가 0이 된다는 거죠. 같으니까. 그래서 100에서 100을 빼면 0이 되잖아요. 유입에서 유출을 빼는 게 수년가인데 같다라는 거는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은 항상 투입 요소 변화가 투자 안에 수년제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변화라는 게 떠요. 그래서 민변, 제가 민변으로 흡수되는 추세다. 흡수는 우리가 추세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투입 요소에 따라서 변화가 뜨면 이건 무조건 민감도다. 이렇게 해서 그 투입 요소에 따라서 결과치를 본다. 투입 위험 요소에 따라서 수익에 대한 변화.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4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24번도 투자로는 이제 7문제가 뜨는데 포트폴리오를 물어본 거죠. 자, 틀린 것부터 잡을까요? 자, 해설이 있는데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정답이 5번이 정답이죠. 해설을 본다면, 자, 이제 요게 수익이고요. 요게 위험이면, 자, 우리가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하죠. 무차별 곡선이 가파른 게 있고 완만한 게 있잖아요. 이게 만나는 지점이 모든 지점이 아니라, 자, 어떻습니까? 접하는 하나의 지점이죠. 모든 지점이 아니라 접점. 접하는 하나의 지점이다. 이렇게 가셨어야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부동산에 개별적으로 가져오는 비계책임 위험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되죠. 그래서 체계적은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자산이 오고, 개별적인 거는 만약에 주식회사 할인은 주가가 떨어졌다. 그래서 도리독감이 터졌다. 그러면 돼지고기 속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계 제거한다. 비계를 제거한다. 이렇게 좀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옆구리 좀 비계가 쌓였죠. 비계 제거. 그래서 체계는 제거가 안 돼요. 비계 제거.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자, 상관계수는 서로 상관이 적어야 됩니다. 낮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0, 자,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있는데 1보다 작은 게 좋죠. 항상 작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위험 적응을 하고 있다. 자, 두 개의 투자 수익이 서로 다른 방향이 좋죠. 다른 방향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상관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 게 위험 분산 효과가 있다. 그럼 이렇게 잡으세요. 자, 상관계수는 상관이 서로 관련이 안 돼야 되잖아요. 상관계수가 작아야 되며 같은 방향보다는 반대 방향이 좋다. 그럼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좋다.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전혀 제거가 안 되고 마이너스는 완전히 제거된다.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투자수를 늘릴수록 우리가 위험 분산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가 A, B, C보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A, B보다는 A, B, C로 늘리는 게 낫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투자론이 또 나왔네요. 정답은 이제 화폐시장 가치 틀린 것은 화폐시장 가치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이 정답인데요. 천천히 한번 가보죠.
자, 일단 합의시장 가치를 설명 중 틀린 것부터 잡아볼게요. 자,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잡을게요. 자, 매월 말 70만 원씩 3년간 들어갈 예상되는 임대 수입의 미래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매월 받을 건을 미래에 받잖아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연금의 내가 계수죠. 연금의 내가 계수를 얘기하고, 자, 이건 연금의 내가 계수를 얘기하니까, 연금을 미래 받잖아요. 내가 계수. 그렇기 때문에 저당상수보다는 감칭계수 역수다. 그래서 미음 들어가니까 감칭계수. 그래서 이거는 감칭계수 역수다. 이렇게 가셨어야죠. 자, 합의시장 가치는 항상 공식의 이자 계산은 단리가 아니라 다 복리입니다. 1 플러스 R의 N승이니까 1년이면 1승, 2년이면 1승. 복리고요. 자, 원리금 상한이 왔다. 그럼 무조건 이건 저당상수죠. 그래서 1억의 주택담보를 받을 경우 매기 원리금 상한을 계산할 때, 자, 원래 1억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는 건데, 저당상수를 곱하는데,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로 우리가, 이게 역수가 얘잖아요. 얘를 곱할 수도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분립해야 될 적금액은 1억에다 감칭계수죠. 그래서 뭉치긴 뭉치는데 미래 뭉치니까 감칭계수. 그 다음에 이제 잔금 비율이 만약에 40%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1에서 60%를 뺀 거거든요. 상환 비율을 빼면 40%가 납니다. 그래서 1억에서 6천만 원 상환하게 되면 40천만 원 남잖아요. 40%는 1에서 상환 비율을 차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자, 2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른 극상 문제보다는. 3번 문제는 그냥 무난하게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가보죠. 자, 26번은 난이도 상입니다. 자, 상인데, 아까 우리 승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승수가 밑에 있는 승수가 더 커요. 그래서 이게, 승수는 밑에 있는 승수가 더 크다는 자체가 중요한데요. 자, 가보죠. 부동산 투자 관련된 재무 비율과 승수에 대한 관련된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승수법이라는 것은요, 4가지 승수가 있어요. 총순전후, 총소득 승수,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영업이 생략될 수도 있죠. 소득 승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 승수, 세전현금 수지 승수, 그 다음에 세후현금 수지 승수죠. 자, 그러면은 이론부터 본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채를 빼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한 총이 올라가고 여기는 지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했죠. 자, 일단은 세 뜨면 지 떠요. 세 뜨면 지 뜬다. 지분 투자액이 올라가겠고요. 지분 투자액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 안 뜨면 총 뜨죠. 총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로 나눠주거든요. 얘로 나눠주고, 얘로 나눠주고, 얘로 나눠주고, 얘로 나눠줘요. 그러면 봐봐요. 난이도가 높은데, 자, 소득은 위에 있는 게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5에서 3을 빼면은 2원이잖아요. 경비를 빼면. 3원을 빼면 2원이 됩니다. 그러면 10원을 회수해요. 그럼 얘가 5원이 내려가고 얘가 2원이 내려가면 5원은 2년 걸리잖아요. 2호, 2호.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5에서 3을 빼면 2다. 그럼 얘가 10원이면 얘가 5고 얘가 2니까 얘가 2년 걸리고, 그래서 2호, 2호. 2호 우리가 그 음료수가 있죠. 2호, 2호. 그럼 밑에 있는 순수가 더 커요. 그러면 2번은 동일한 투자안에 일반적으로 총도 순수가 순소득보다 작죠. 그래서 총이 더 작다. 그래서 작아진다. 이게 우리가 좀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럼 제가 세 뜨면 지 뜨잖아요. 그럼 세전 현금 흐름 순수와 세후는 공통적으로 지분 투자 기준으로 투자합니다. 세 뜨면 지 뜬다. 세 안 뜨면 총 뜬다. 총 뜨면 총 뜨고요. 그래서 청순하게 새 집을 짓자. 이렇게. 자, 부채 감당률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소득을 부채수로 나누기 때문에 1보다 작으면 순소득을 부채수를 감당하기가 부족하죠. LTV는, 자, LTV가 높을수록 레버리지를 활용할 비율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죠. 돈을 빌리니까. DTI는 아까 이 D, 데빗 투 인컴, 데빗이 이제 그 부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소득에 대해서 차입자의 상한 능력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이죠. 그래서 27번은 별표를 3개 치시면, 자, 금융은 우리가 한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대출 상환 방식은 계산이든 이론이든 무조건 한 문제 배정됩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제가 잡아드려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잡죠. 기억하고 니은을 묶으시면, 자, 일단은 이제 초기에 누가 제일 많이 내냐,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들. 초기에 제일 많이 상환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초기고 여기가 후기예요. 그럼 여기가 원리금이라고 보고, 자, 편법으로 여기가 잔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원리금 균등상환은 원리금이 균등하잖아요. 원리금이 균등. 그럼 처음부터 똑같고요. 최증식 상환 방식은 소득이 늘어날 거 예상되는 사람한테 좋으니까 우리가 크고요. 원금 균등이 초기에 제일 많이 내죠. 그래서 원체. 얘가 제일 초기에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원리금 방식이 초기 원리금은 원금의 초기 방식보다 작죠. 바뀌었죠. 작은 편이다. 그 다음에 원금 균등 방식은요. 자, 원금은 이렇게 구해보세요. 원금은 이렇게 원금을 그리고 초기에는 상환이 안 됐으니까 이자를 많이 내야 되죠. 그럼 초기서부터 후기로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리금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하셨어야죠. 감소. 두 가지가 틀렸죠. 감소하고요. 최증식은 어떻죠? 미래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보다는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한테 유리하죠. 그 다음에 자,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구합니다. 원리금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초기하고 후기를 봤을 때, 자, 원금하고 이자거든요. 원금하고 이자. 그럼 시간이 갈수록 초기에서 전체 원리금에서 이자 비중이 높다가 점차 원금 비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점점 줄어들고 원금은 늘어난다. 그게 맞죠.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틀렸다. 그래서 다시 해설을 해드리면 초기의 원리금 상환을 비교할 때는 원리금 균등의 원리금이 원금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고요. 원금은 매기에 상환한 원리금 점차 감소한다. 이렇게. 전체 금액이 감소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합니다. 정답은 우리가 여기서 옳은 거잖아요. 자, 옳은 것은 5번만 정답이 된다. 기억, 니은 틀리고요.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해서 좀 쉽게 출제가 됐죠. 대출상환 방식치고는. 이렇게 해서 이건 무난하게 맞추셨었고요. 그 다음에 28번은 이제 관리 파트예요. 자, 관리도 어렵지 않죠. 자, 관리의 복합 개념을 냈죠. 틀린 것. 관리는 나온다면 이제 관리는 한 2문제 정도? 한 문제는 무조건 뜨고요.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틀린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했을 때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리적, 기능적인 것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이 간다든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경제적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이죠. 기술됐던 지문입니다. 요거. 그래서 잘 나오는 지문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정답은 5번. 자, 법률적인 복합 개념이 틀린 거였어요. 자, 부동산의 관리에는 임대차 계약 들어가죠. 계약법을 알아야 되니까 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 여러 가지 이제 광고탁 같은 걸 시설할 때 빌릴 때 가는 거고요. 공법상 규제 들어가고요. 자, 시설은 협의예요. 시설이라는 게 들어가죠. 시설 사용자 기업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시키는 대로 가니까 시효 들어가잖아요. 시설이고 전문 위탁 관리는 맡기는 거잖아요. 자기 관리에 비해서 보안 관리 기밀 유지가 좀 불리하죠. 남한테 맡기니까 우리가 장부가 노출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 비율 임차가 계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임차 부동산의 총 매상고에 일정 비율이 나오면 그 임대료를 지불하는 건 비율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매장용 상업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율 임대차. 그래서 비율 임대차가 계산 문제가 좀 잘 뜨죠. 4번 맞고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의 마케팅도 무조건 한 문제 배정이 돼요. 배정이 되기 때문에 틀린 걸 한번 잡아볼게요. 잡아본다면, 자, 틀린 거는 몇 번? 자, 우리가 어때요? 요거는 2번이 틀렸죠. 자, 그래서 되게 쉬워요.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들어가요. 표적 시장이라든지 틈새 시장에 나오면 무조건 시장 전문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는 제가 공시수고라고 했잖아요. 공시수고. 자, 공시선생님은 제가 수고. 그럼 공급자는 시장. 수고. 수요자는 고객. 이렇게 간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많이 뜨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도 우리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셀링 포인트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여러 특성 중에서 사용 편의가 만족감을 소비자한테 구매 욕구를 일으키게 하는 제품의 서비스다. 그래서 보통 1층 같은 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1층을 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뭐 유치원으로 사용한다든가 좀 좋아요 라고 이렇게 셀링 포인트로 만족감을 줄 수 있게끔 욕구를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시장 점유 마케팅은 자, 우리가 그 시장이라는 자체는 두 가지예요. STP와 포피 믹스.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포피죠. 그래서 시장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포피 스탑. 그럼 STP와 포피는 시장 점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시장이 세 표 차로 줬죠. 세부나 표적시장, 포지셔닝이 차별화거든요. 그래서 세 표 차로 줬다. 그 다음에 고객은 꼭 아이와 같이 행동해요. 고객 점유 마케팅, 고객은 아이다. 그래서 아이다, 아이다. 자, 그래서 AITA. 그래서 주의, 관심, 욕망. 특히 디자이어지 디시전이 아니죠. 행동, 액션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으로 가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예상 문제인데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어텐션과 액션을 바꿔낸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요 욕망이 결정, 디시전으로 나오셨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9번의 정답 2번.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주기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돼 있죠. 자, 이건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신안노폐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5번에 건물의 생애주기는 전신안노폐, 전개발, 신축, 안, 노, 폐물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건 아직 물리적으로 금이 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전개발 단계가 아니라 신축 단계가 되겠죠. 신축. 이렇게 기출했던 거니까 정답은 5번이다. 자, 내용 연수라는 게 있죠. 물리, 기능, 경제적에서 여기서 이제 설계, 설비, 분량, 건물의 외관 디자인은 기능적인 감가다. 이렇게 되고요.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족함은 그건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이잖아요. 그럼 경제적은 지역 두고, 시장 두고, 환경 든다. 돈을 보면 사람들은 환장을 한다. 환경과 시장. 건물의 세계 중에서 안정 단계가 건물의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큰 것은 자, 우리가 안정은 중년에 일을 많이 하잖아요. 가장 경제적인 또 유용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고요.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노후 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계,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된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개발 파트는 한 4문제가량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민간 부동산 개발 방식을 냈죠. 틀린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정답이 몇 번? 자, 요거는 3번이 정답이 되죠. 3번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 토지 신탁은 신탁회사로 토지 소유권 형식적으로 이전돼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신탁회사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전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신탁회사가 다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다. 넘어갔으니까 신탁회사 사업주체가 되고요. 자체 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체 개발은 개발이익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나 사업 위험이 또 높아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고요. 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의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부동산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개발된 부동산의 지분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 비율로 나누는 걸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으로 교환해서 대물 변제라고도 하죠. 개발부분의 지분을 나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컨소시엄은 법인끼리 컨소시엄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라틴어로 동반자인데 대규모 법인 간. 그래서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의 법인 간 컨소시엄 맞고요. 자,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발주하고 공사비 중 분양금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분양금 수익금 지급이다. 그래서 이거는 팁이 신탁회사, 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신탁밖에 없거든요. 그럼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모든 것들이 다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고 자금도 조달하고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번은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예.
불타는 금요일에는 건마와 함께. 자, 아가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이제 구상 단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예비적 타당성이죠. 타당성. 자, 불이 부지확보예요. 타가 타당성이죠. 금이 금융 단계. 건이 건설, 마케팅 팔아먹죠. 자, 그럼 아예까지만 봐도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죠.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자, 그럼 아예까지만 보더라도 시험 문제가 맞아요. 자, 아이디어, 그 다음에 예비적. 끝. 자, 요것만 맞겠죠. 아예, 불타는 금요일에는 건마와 함께. 정답 1번. 가성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그다음 33번은 우리가 BTO와 BTL을 바꿔내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지문을 먼저 보세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학교 건물 나오면 이건 무조건 BTL이거든요. 건물을 이제 임차해주죠. 건물 임차해주고요. 정부한테. 근데 우리가 약간 편법으로 BTO가 나오면 고속도로 터널 같은 경우는 토익료를 사용해서 이용료를 부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편법으로 버스, 택시, 터널을 지난다. 고속도로 터널 하면 BTO인데 이건 BTL이라는 걸 우리가 강력하게 알 수 있죠. 그러면 BTL이라는 건 정확한데 이게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우리가 빌드는 건설한다는 거죠. 준공하고요. 빌드. 트랜스퍼는 소유권을 이전하잖아요. 국가한테 이전하고. 그 다음에 해당 시설의 국가 지자체에 임대해 준다. L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BTL이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번의 내신 취지는 뭐냐면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비교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 방식의 개발 방식에 분류할 때 자, 우리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사업 초기 사업 부담이 크고 토지 소유자의 저항이 심하다. 자,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죠. 보통 토지를 수용해서 보통 실거래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해줍니다. 이거 무조건 매수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이죠. 그래서 사업자로서 상대적으로 사업 시행이 간단하고 용이하고 다른 방식에 비해서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죠. 그래서 정답은 매수 방식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 방식은 이제 환지, 단순 개발, 혼합, 등가 교환 방식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매수 방식이다.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35번입니다. 35번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법이 바꿔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거래사례법이거든요.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작년에 나왔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게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면적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 이렇게 이제 제 필수서에서는 거져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소재지. 이 소재지에서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비교 표준지에서 또 긋고 지가 변동률에서 이렇게 그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상승식을 서로 곱해가면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곱하기를 해서 되게 쉬워요. 그럼 하나씩 곱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밑에 해설해 보시면 자, 지가 변동률이 시점 수익이기 때문에 C라고 적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2% 증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0.0이잖아요. 그럼 1.01을 곱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은 안 해요. 지역 요인은 거의 나올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럼 개별 요인이 뜨죠.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이 10% 열세하다. 그럼 100에서 10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95잖아요, 여러분들. 가로 조건이. 95%니까 자, 어떻습니까? 아니죠. 10이니까 90이죠. 그럼 이건 0.9를 곱하겠죠. 0.9 가로고요. 가로고 곱하기.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5% 우세하잖아요. 그럼 100에서 5를 더하니까 105가 되잖아요. 소수점 1.05가 되겠죠. 환경은 1.05가 되고요. 가성비 괜찮습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거래사례법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면적까지 비교합니다. 올해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시험 문제에 예전에는 그냥 그 밖의 요인치가 1.5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좀 뺏겨서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상 토지와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 사례 및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해서 그 밖의 요인이 50% 증액이다. 그러면 100에서 50%를 더하니까 150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수점으로 1.5가 되겠죠. 자, 그럼 계산기 꺼내시고, 자, 이건 다 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사례비법은 나누는 게 있기 때문에 곱나곱곱곱인데 이건 곱곱곱이에요.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곱곱곱곱. 자, 그럼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설이 있으니까 먼저 200을 한번 쳐보세요. 자, 200을 누르시고 곱하기 1.02 곱하기 0.9 곱하기 1.05 곱하기 1.5를 때리면, 자, 우리가 289만 1,700, 2891700이 나오잖아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계산 문제는 좀 쉽게 나왔다. 공시지가기준법이 가장 좀 수준이 낮거든요. 출제 가능성이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거래사례비법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 문제는 보통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이제 평가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이 평가로 구성됐으니까 조금만 더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분석하게 되면, 자, 다음 문제는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치 발생 요인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황 기준 원칙인데 조건부로 감정평가할 수 있고요. 개별 무권이 원칙인데 일괄 구분 부분이 있고 원가 비교 서익 방식 3방식으로 우리가 하고요. 자, 형성 요인만 우리가 들어가 있지 얘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우리가 딴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는 이제 채용의 원칙 같은 거는 가격제 원칙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7번. 자, 갑니다. 감정평가의 규칙상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원가법은 자, 만들어낼 수 있고 상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자, 원가법은 건물도 삼각되잖아요.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삼각이 되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 같은 거는 거래 사례가 많아요. 자동차는 거래 사례법으로 갑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제가 동산, 맛동산을 먹는 과자대에 갔어요. 가수원. 그래서 일괄로 잡았어요. 근데 입에 넣는데 목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상장을 받았어요. 이런 게 나오면 다 거래사례죠. 근데 임목은 거래사례인데 소경목님은 지림이 잡잖아요. 소경목님은 원가법이다. 소경목님은 원가법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이걸 맞추는 제 소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익환원법은 다 2개만 떴어요. 수익환원법은. 자, 우리가 권이라는 것은 이 권력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각도 안 되고 거래사도 없으니까 권은 우리가 수익환원법, 영업권, 어업권. 그 다음에 재단이 나오면 다 공장재단, 강업재단. 근데 우리가 기업가치가 처음 떴거든요. 자, 이게 수익환원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임대료는 임대사례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기업가치는 수익환원법이 맞는데 아까 가수원은 거래사례비법이잖아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자동차는 거래사례 많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자, 선박은 상각이 되니까 원가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와 그 선박은 다릅니다. 기업가치는 수익환원법이 제가 작년에 무조건 요거는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나옵니다. 라는 데 떴거든요. 기업가치가 수익환원법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가수원은 거래사례법이죠. 그 다음에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법으로 갑니다.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 왜냐하면 다른 법을 안 써요. 비교 방식으로 가니까 적산법, 수익분석법 하면서 임대사례로 간다. 건 나오면 무조건 다 수익환원법이잖아요. 무형자산. 이 권력도 수익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건물은 상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만들 수도 있고 상각이 돼야지만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2번. 그래서 이런 암기 기법도 좋지만 이해를 하면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각자산은 원가법, 삼각이 돼야 됩니다. 만들 수 있고 삼각이 돼야 물건의 가격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거래 사례가 맞다. 맛동산 대에 가서 과자를 일괄로 잡았다. 자, 일괄은 무조건 거래 사례고 입에 넣는데 목이 걸려서 살에 걸렸어요. 상장을 줬다. 근데 요거는 건, 재단, 기업 가치 이렇게 해서 여기 가성비가 높아요. 3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8번은 이제 공시지가죠. 가격 공시. 자, 이것을 대표적인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정답은 38번의 정답은 2번이죠. 자, 이거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표준은 단독에서 선정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공동이기 때문에 표준과 개별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꼭 나눠야 되거든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눕니다. 내가 나누지 않아요. 그럼 표준은 단독에서 선정된 거죠. 그래서 자, 국장이 일단에 단독에서 선정된, 공동이 아니라 단독 중에 선정된 표준주택에 대하여 공시기준 현재 적정가 조사한다. 자, 이건 팁을 드리면요. 국장이 이제 표준이 나오는 표준주택 가격과 평균공시가를 의뢰해요. 그러면은 이 토지는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 법인입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이에요. 그래서 토인이라고 암기하세요. 토인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사는 표준적인 토인입니다. 그럼 토지는 무조건 법인이에요. 근데 토인이가 이름이 주원이거든요. 주택은 원이다. 한국 감정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주원이 그럼 주택은 원이잖아요. 그럼 국장은 표준주택 가격 조사 산정할 때는 원에다 한다. 이렇게 맞고요. 자, 개별공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하겠죠. 국장이 작성한 거 가지고 활용하고요. 자,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주택 가격 상정에만 우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건 무조건 개별이 나와야 되고요. 평균공시가와 표준주택은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둘 다 공시일로부터 30일이래죠. 구두라는 게 서면도 하고요. 전자문서도 포함되죠. 그래서 공시권자한테 합니다. 표준이니까 다 누구한테 하겠어요? 국장한테 하죠. 개별만 시장이 하잖아요. 정답은 몇 번? 요거는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9번이 조금 난이도가 높죠. 왜냐하면 하라고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좀 되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갈게요. 자, 원가법은 어떻습니까? 제도원가의 감가 수정을 해서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상 여기 제도원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원제감 이렇게 암시하셨죠. 원제감, 제조달 원가. 가의 감가 수정을 해서 가액을 산정한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정답이 몇 번? 1번이 정답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환원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장래 산출할 기대되는 순수익은 환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미래 현금을 할인하여서 가액을 산정한다. 그 다음에 적산기기필. 자, 그래서 적산법은 적산기필 임으로 암기하세요.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 필요적임을 더하고 임대료다. 그럼 적산기기필이잖아요. 그럼 기초가격의 기대율을 곱해서 기대 수익이 나오면 필요한 경비로 더한다. 그래서 임대료다. 적산기기필임 이렇게. 그래서 일단 원제감 원가법은 제도원가의 감가 수정에서 가액을 산정하고요. 수익환원법은 일단 무조건 환원이라는 게 떠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 순수익을 환원한다. 미래 현금을 할인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나왔던 것이 할인과 미래 현금 흐름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순수익을 환원하거나 미래 현금을 할인한다.
이렇게 가지고 적산 기기필임,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지경비, 임대료 산정한다. 그래서 이건 기대율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우리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제 원칙은, 자, 우리가 시험제가 40번의 팁을 드리면 무조건 여러분들 가격제 원칙이 나온다면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가격제 원칙이 나오면 팁을 드려볼게요. 최근 출제된 거는 칠판을 보시게 되면 무조건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을 바꿔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딱 봐서 이건 어떻습니까? 틀린 거니까. 물론 만약에 이거는 제가 실전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과 적합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러고 의심하고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일단 자, 균형은요, 내부적인 구성 요소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부고 이건 외부다.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자체는 대문 아니죠. 대문 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부동산이 있으면 요 안 내부적인 구성 요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균형의 원칙이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자,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럼 이거는 기능적 감가거든요. 기능적 감가. 그러면 균형의 원칙이 위배되죠. 그러면 이제 분석으로 본다면 자체의 개별 분석이 들어가죠. 다른 것들도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내부 구성 요소가 설계 설비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적합의 원칙은 제가 대문 밖이죠. 대문 안이 아니라 밖이다. 그러면 얘가 아니라 얘가 고급이면 대문 밖에 저고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이 잘못된 거죠. 외부 환경과에 대한 적합이 안 맞아서 적합의 원칙이 위배된다. 그건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경제적 감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역 분석과 관련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외적과 경쟁하자. 외부가 나오면 무조건 적합이에요. 자, 문제와는 상관없는데 약간 편법을 좀 가르쳐드리면 균형은 기억 들어가니까 기능적 개별 분석이 나와야 되고요. 자, 적합의 원칙은 지역 들어가니까 지역 분석, 경제적 감가 나와줘야 되죠. 외적과 경쟁하자. 그러면 3번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외부 환경이 적합이잖아요. 외적. 그럼 외부 환경이 나왔으니까 이게 균형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이 되겠죠. 자, 다른 것들은 그냥 사이드로 가세요. 부동산 가격 원칙은요, 평가사가 가격을 매길 때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그 법칙성을 찾아내서 평가의 지침을 우리가 삼으려고 하는 거고요. 자, 대체성이라는 자체는 자,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이 독립수권 내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고 대체성이 있잖아요. 그럼 대상과 사례 부동산이 서로 대체할 수 있죠. 두 개 이상의 제어가 존재할 때 제어가 서로 가격 관련돼서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용성이 동일하다는 건 5층짜리 건물인데 둘 다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효용이, 유용성이 같아요. 그럼 가격이 비싼 것보단 싼 게 낫잖아요. 그럼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한다는 게 대체의 원칙이 나왔었고요. 자, 기여의 원칙은 뭐냐면, 자,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럼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만약에 1억이 들어가서 얘가 7억이면 자, 플러스 알파로 12억이면 하겠죠. 그럼 그걸 기여한다는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대체라는 원칙은 대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각 구성 요소 각각 기여하는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측은 미래를, 장래를 예측해서 평가를 하고 변동은 항상 가격이 변한다는 걸 선택하는 거죠. 부동산 현재보다 장래 활용 변화가 가능성을 고려한다 보니까 장래가 나왔다는 것은 예측과 연결되고요. 변동은 항상 변한다는 거, 변화가 가능성을 나타난다.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은 이제 토대가 된다는 건
장래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장래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가격제 원칙이 만약에 나오면요, 제가 팁을 드리는데 무조건 여러분들 균형과 적합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항상 딱 봤을 때 이건 실전입니다, 여러분들. 가격제 원칙은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균형과 적합이 답이 된다. 그럼 균형과 적합이 아까 외적과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 나오면 적합이니까 이걸 답으로 하시고 나머지 건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이제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의 수준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8번 문제 같은 거. 8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상이었습니다. 극상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감정평가 한 번, 두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푸는 것이다만 보시지 우리가 한 번도 출제가 안 닿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나오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풀어보는 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건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은 극상이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산 문제를 찍는다면은 올해 6번 자 35의 예상이죠. 자 6번은 꼭 가져가세요. 내일리가 올해 좀 뜰 수가 있습니다. 내일리 좀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의 균형도 좀 제가 추천해 드린 문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좀 제가 추천드리진 못합니다. 오늘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의 대출액, 우리가 이제 11번이죠. 11번의 대출액을 구하는 게 올해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제가 항상 강의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확률로.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은 원금 균등은 이자가 남원이에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가 풀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의 보완제. 보완제가 한 번도 안 떴어요. 보완제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는 거 찾는 건데 마이너스 있는 게 보완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힌트를 줬다. 그래서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인데 가격이 상승했더니 어떤 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이건 반대니까 보완제다. 이거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가시게 되면은 계산 문제에 22번은 제가 좀 추천 안 해드립니다. 22번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 이거는 조금 제끼신 다음에 좀 시간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거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한 번 좀 더 풀어보시는 거지 그렇게 엄지 좀 추천해드리진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계산 문제가 감정평가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35번도 가성비가 있어요. 근데 35번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자 이게 짝수년도에 많이 나오거든요. 34, 32, 30회 때 나왔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35회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비교법. 그래서 요것도 가져가긴 합니다. 공시지가기준법을 작용했다고 또 낼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거래사례비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자 이렇게 8번 문제를 좀 빼고 그 다음에 아까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여섯. 그러니까 아까 제가 투자론의 그 어림셈법을 좀 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는 한 최소한은 뭐 6문제인데 6문제는 넘습니다. 10문제가량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한 2문제 빼고 나머지 부분은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계산 문제는 보통 우리가 똑같이 숫자만 바꿔서 내거든요. 가성비가 좀 좋습니다. 딱딱 나오는 거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꼭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틀린 게 있다. 그럼 오답 노트를 조금 체크를 하셔서 어디서 틀렸지? 라고 해서 항상 오답 노트를 좀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기법, 암기법, 보조선만 증가다. 다른 건 감소다. 뭐 이런 거든지 아까 직접과 간접이 있어서 간접은 금하고 공시 뜨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강의를, 물론 우리 교수님들이 다 강의를 잘 하시죠. 그래서 다 각각 교수님들한테 들으셨는데 저만의 약간 이제 또 그 암기 기법이 약간 또 팁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이게 좀 괜찮다 그러면 조금 어디 가져가셔서 제 강의의 팁을 좀 이용해서도 우리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보시는 굉장히 힘드셨죠?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문제가 기출 문제 위주로 또 출제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각각 그 배우시는 교수님들한테 잘 배우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